나리는 에어버스 A321의 좁은 통로를 능숙하게 조종한다. 깔끔한 유니폼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3시간 비행 동안 휴식을 취하는 승객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나리는 30세의 베테랑 승무원으로 따뜻한 미소와 헌신적인 서비스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그 친절한 겉모습 뒤에는 수년간 모든 유형의 승객과 상호작용하면서 연마된 날카로운 관찰력과 사람 읽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있습니다. 나리의 눈은 나이든 여성이 위쪽 수납 공간에 가방을 넣도록 돕는 동안 재빨리 기내를 훑어보았다. 그녀는 열성적인 관광객과 지친 사업가가 섞여 있는 익숙한 모습을 알아보았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지만 막연한 불안감이 그녀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내 직감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려주었습니다. 14A열에는 약 16세 정도의 소녀가 있는데 키가 작고 긴 검은 머리카락이 얼굴 대부분을 덮고 있습니다. 그 어린 소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그녀의 검은 눈동자가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 앞뒤로 빠르게 움직였다. 외부인에게는 이 사람은 단순히 비행을 두려워하는 어린 소녀일 뿐일 것입니다. 하지만 나리의 경험에 따르면 그녀의 걱정은 단지 공중의 난류에서만 비롯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녀 옆 14B 좌석에는 40대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고가의 시계와 디자이너 선글라스는 의도적으로 내성적인 그의 외모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소녀의 삼촌이라고 주장하며 조카를 데리고 부산시로 친척들을 방문하러 가는 중이었다. 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반대편 줄 14D에는 35세 정도의 젊은 여성이 책을 읽는데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다낭 출신의 고등학교 교사인 지연은 휴가를 위해 420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행은 청소년들의 바디랭귀지를 읽는다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수년간 교실에서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의 미묘한 표정, 즉 흥분에서 불안까지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녀의 눈이 우연히 14A 좌석의 소녀와 마주쳤을 때 그녀의 마음에 의심이 스쳐 지나갔다. 객실 문이 닫히고 비행기가 활주로를 따라 주행을 시작했을 때 그들 중 누구도 앞으로 몇 시간 안에 그들의 삶이 극적인 상황에 빠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모든 결정이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약 1시간 동안 비행한 후 나리는 서비스 카트를 통로로 밀었습니다. 그녀는 습관처럼 승객 한 명 한 명을 눈으로 훑어보았다. 그녀가 14번 줄에 도착했을 때 14A 좌석의 소녀가 그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 소녀는 긴장한 듯 보였고 어깨는 굽어지고 눈은 돌리고 있었습니다. 나리는 친절하게 미소를 지으며 14B 좌석에 앉은 남자에게 물었다. 뭐 드실 거 있으신가요? 그 남자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미소는 눈에 닿지 않았다. 나한테는 미네랄 워터 한 병만 주세요. 그러자 그는 소녀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조카에게는 오렌지 주스 캔 하나. 나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음료수를 받았다. 그가 어린 소녀에게 오렌지 주스 캔을 건네주자 두 사람의 눈이 잠깐 마주쳤다. 그리고 그 순간 나리는 그녀의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려움과 절망, 그리고 말없는 도움의 외침이었습니다. 어린 소녀가 물캔을 쥔 채 떨리는 손이 나리의 손을 살짝 만졌다. 그녀는 순식간에 작지만 매우 중요한 행동을 취했습니다. 엄지손가락을 손바닥으로 살짝 구부린 후 나머지 네 손가락은 닿습니다. 조난 신호. 나리는 인신매매 피해자의 징후를 파악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그녀의 마음은 즉시 고속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게 실제로 납치나 인신매매 사건이라면 1초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반응이 너무 분명하면 상대방이 놀라서 위험한 짓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리는 서비스 카트를 객실 뒤쪽으로 밀면서 동료 쪽으로 조심조심 돌아섰다. 옌, 좀 도와줄 수 있어. 뭔가 확인할 게 있어요. 뒤쪽 주방의 좁은 공간에서 나리의 손이 떨리며 휴대전화를 열었다. 규정에 따르면 승무원은 비행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행기는 항상 지상과 비상 통신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녀는 승무원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내 지상 당국에 연락하고 14열에 의심스러운 승객이 있다고 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초 후에 답이 왔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승객 14A는 전날 서울바에서 실종된 응앤하운입니다. 그녀 옆에 앉은 사람은 인신매매 관련 전과가 있습니다. 침착하세요. 착륙 후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나리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가슴 속에 치솟는 분노를 억제하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오두막으로 돌아갔다. 그의 눈은 우연히 지연과 마주쳤는데 지연은 아직. 그녀는 지나가면서 상황을 관찰하며 속삭였다. 저 여자애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나리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침착하세요. 그 사람이 의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14B 좌석에 앉은 중년 남성. 인신매매업자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하는 듯했습니다. 그는 머리를 살짝 기울이고 눈으로 탐색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2시간의 비행은 힘든 도전이 될 것입니다. 나리, 지연, 그리고 승무원 모두 단 하나의 작은 실수만으로도 상황이 걷잡을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들의 계획은 성공할 수 있을까? 기회는 단 한 번뿐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비행기 기내의 공기는 무거워졌습니다. 승객들은 여전히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나리와 지연에게는 매 순간 숨겨진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나리는 승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계속했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자주 14열 쪽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하은이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오렌지 주스 캔을 꽉 움켜쥐고 마치 희미한 희망의 불꽃에 매달린 듯하는 것을 알아챘다. 하은이의 삼촌이라고 주장하는 중년 남자는 더욱 조심스러웠다. 그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다. 그는 오두막을 둘러보았고 그의 눈은 나리와 지연에게 더 오래 머물렀다. 그리고 그는 몸을 기울여 하은의 귀에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나리는 살짝 몸을 떨었지만 그 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하은이 살짝 고개를 끄덕이고 움츠러든 모습을 보고 그것이 위협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었다. 그 사이 조종실에서는 지원 선장이 지상에서 보고를 받았다. 항공교통관제센터의 목소리가 헤드셋을 통해 들렸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면 보안군이 즉시 개입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발견되면 위험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지원은 살짝 눈살을 찌푸렸다. 그는 이 상황을 우연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인터콤을 통해 승무원에게 비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모두 침착해야 합니다.
위험의 징후가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그녀를 그에게서 고립시킬 방법을 찾으세요. 나리는 메시지를 받고 바로 지연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비행기가 착륙할 때까지 그냥 앉아서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은이와 그 남자를 일정 거리 안에 두기 위한 안전 조치가 필요할 터였다. 그의 의심을 사지 않고 어떻게 그녀를 떼어놓을 수 있을까? 지연이 속삭였다. 나리는 주위를 둘러보던 중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그녀는 14번째 줄로 다가가면서 의도적으로 하은이에게 물을 쏟았습니다. 미안해요. 화장실에 데려가서 좀 말려줄게요. 하은은 깜짝 놀랐지만 나리의 안심시키는 눈빛을 보고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나리는 그 남자에게로 돌아섰다. 걱정하지 마세요. 잠깐만요. 곧 다시 데려올게요. 그 남자는 눈살을 찌푸렸지만 반대할 이유는 없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의심이 담겨 있었다. 나리는 재빨리 하은을 비행기 뒷부분으로 데려갔는데 거기에는 작은 화장실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하은을 데려가는 대신 승무원 전용 공간인 갤리 문을 열고 하은을 안으로 끌어들였다. 지금은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하은이는 즉시 눈물을 터뜨렸다. 너무 무서워. 내가 신호를 보냈다는 걸 알면 날 죽일 거야. 나리는 어린 소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안전합니다. 우리는 그가 당신을 다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은은 떨리는 숨을 들이쉬었다. 저는 속았어요. 그는 420에서 일자리를 구하도록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우리가 호텔에 도착했을 때 그는 제 모든 서류를 가져가고 저를 가두었어요. 저는 누구에게도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요. 나리는 하은의 손을 가볍게 꽉 쥐었다. 모든 게 잘 될 거야. 나를 믿어. 바로 그때 주방 문에서 가벼운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이 몸을 기울여 속삭였다. 그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나리는 하은을 너무 오랫동안 여기 가두어 둘 수는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다. 우리가 할 일은 이거야. 내가 당신을 좌석으로 데려다주는 척할게. 하지만 대신 조종석 근처에 다른 좌석을 마련할게. 비행기가 착륙하면 보안 요원이 바로 도착할 거야. 하은이는 걱정했다. 하지만 그가 알게 되면 어떡하지?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밖에서 중년 남자가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했다. 그는 시계를 본 다음 비행기 뒤쪽을 바라보았다. 그는 하은이 없이 나리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곧바로 일어섰다. 제 조카는 어디에 있나요?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정중하지 않았습니다. 나리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 소녀가 조금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에 나는 그녀를 조종석 근처로 데려와서 돌보게 했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수고할 필요 없어요. 내가 직접 데리러 갈게요. 그는 앞으로 나아갔지만 발을 들어올리는 순간 갑자기 소리가 울렸다. 반대편 좌석에 앉아있던 지연이는 실수로 물잔을 바닥에 떨어뜨린 척을 했다. 물이 넘쳐서 보도 전체가 젖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서투르거든요. 다른 승무원이 재빨리 와서 청소를 하고 그 남자의 진로를 막았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나리에게로 돌아섰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가득했다. 뭐 하세요? 나리는 차분하게 미소 지었다. 그저 승객들을 돌볼 뿐이에요.
그의 눈이 어두워졌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려면 아직 1시간이 남았어. 하지만 이제 나리, 지연, 승무원 등 비행기에 탑승한 모든 사람은 진짜 대립이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하은이가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지만 안전하게 착륙할 때까지 그 남자를 붙잡아둘 수 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계획이 위협받는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가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중년 남자가 의도적으로 하은을 이 항공편에 태운 뒤로 상황이 걷잡을 수 없게 되어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객실 안의 분위기가 무거워지는 듯했다. 그는 속이기 쉬운 사람이 아니다. 그는 의자에 앉았지만 차가운 눈으로 오두막을 계속 훑어보았다. 마치 방금 일어난 일들을 조각조각 모아보려고 하는 듯했다. 그는 하은이가 너무 오랫동안 떠나 있었고 이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리도 그 점을 알아챘습니다. 그녀는 단 하나의 작은 실수만으로도 모든 계획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원 선장은 승무원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대상자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착륙 계획을 빨리 진행할 수 있을까요? 지원은 부조종사인 경과 잠깐 대화를 나누었다. 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항공교통관제에 우선 비상 착륙을 요청할 수 있지만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지원은 즉시 관제탑과 통신 채널을 열었다. 벤 3편 보안 상황으로 인해 우선 착륙 요청입니다. 위험 징후가 있는 승객이 있는데 인신매매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상 측은 즉시 다음과 같이 답했다. 명령을 받았습니다. 탄손루트 공항은 활주로를 우선시하고 착륙하자마자 보안군이 도착할 것입니다. 지원은 마이크를 끄고 가볍게 숨을 쉬었다. 비행기가 땅에 닿을 때까지 우리는 침착해야 해요. 나리는 14열을 지나가면서 그 남자의 안절부절 못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그녀를 쳐다보았는데 그의 눈은 차갑고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모든 몸짓은 한 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벨을 눌러 승무원을 불렀습니다. 나리는 그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그에게로 다가갔다. 뭐가 필요하세요? 그녀는 예전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를 유지하며 물었다. 그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여전히 그녀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다. 제 조카는 어디에 있나요? 나리는 주저함 없이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소녀는 몸이 좋지 않아서 휴식을 취하러 앞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갑자기 머리를 기울였다. 정말. 그의 목소리는 느리고 의미가 가득했습니다. 그럼 제가 그를 만나러 올라가겠습니다. 나리는 그를 조종석에 들이면 모든 계획이 망가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지금 당장 그를 마주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재빨리 그를 지연시킬 방법을 생각해냈다. 거기까지 올라갈 수 없어. 그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왜? 나리는 정중하게 미소 지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보안 규정에 따라 비행. 중 승객이 조종실 구역으로 이동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남자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숨겨진 의미가 가득했다. 그럼 그 소녀는 괜찮나요? 그 소녀는 괜찮아요. 비행기가 착륙하면 바로 데려다 줄게요.
나리는 이 대답이 그를 안심시키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시간을 벌는 데는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는 팔짱을 끼고 의자에 기대앉았지만 그의 눈은 그녀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당신이 거짓말을 한다는 걸 알게 되면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나리는 대답하지 않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 뒤 돌아섰다. 하우는 조종석 근처 좌석에 웅크리고 앉아 두 팔로 몸을 꼭 껴안았고 눈은 여전히 당황한 상태였다. 지연은 그의 옆에 앉아서 부드럽게 그를 안심시켰다. 괜찮아요. 비행기가 착륙하자마자 경찰이 올 거예요. 심호흡하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녀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하은은 떨림을 멈출 수 없었다. 무섭다. 그는 나를 놓아주지 않을 거야.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그가 도망간다면? 지연은 하은의 손을 꽉 잡으며 안심시키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도 그를 탈출시키지 못할 거야. 나를 믿어. 그 남자는 휴대전화를 꺼냈다. 비행 중이라 전화를 걸 수는 없었지만 그는 미리 작성된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간단했지만 위협적이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플랜 B가 필요해요. 지금은 메시지를 보낼 수 없지만 비행기가 착륙하자마자 전화 신호가 잠깐만이라도 잡히면 동료들에게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가장 가까운 출구 쪽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계획이 천천히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은을 이렇게 붙잡아둘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다. 비행기 승무원은 기장으로부터 긴급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15분 후에 착륙을 준비하세요. 보안이 준비되었습니다. 나리는 곧바로 14열로 가서 그 남자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안전벨트를 매세요. 착륙하려고 합니다. 그 남자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은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을까? 보안군은 남자가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그를 막을 수 있을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는 고도를 잃기 시작했는데 이는 땅에 충돌하기까지 몇 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신호였습니다. 나리는 여전히 14열 근처에 서 있었고 그녀의 눈은 중년 남자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휴대전화를 손에 꼭 쥐고 있는 것을 보았고 가끔 가까운 비상구를 힐끗 바라보기도 했다. 지원 선장은 지상에서 다음과 같은 소식을 받았습니다. 보안군은 준비가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멈추자마자 그들은 즉시 탑승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그 대상은 공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은 조종사 경을 바라보았고 그의 목소리는 낮아졌다. 우리는 빨리 행동해야 합니다. 그에게 반격할 기회를 주지 마세요. 나리는 지연이 하은이와 함께 앉아있는 비행기 뒷부분을 향해 걸어갔다. 우리는 곧 착륙할 거예요. 그녀가 속삭였다. 하은은 살짝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다. 언니, 그놈이 날 잡지 못할 것 같아. 나리는 안심시키는 듯이 미소 지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우리는 거의 다 왔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녀는 마음속의 불안감을 가라앉힐 수 없었다. 그 남자는 기다렸다. 그는 비행기가 착륙하면 경찰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때까지 기다린다면 너무 늦을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직전
그는 비상구를 흘깃 보았습니다. 비행기가 땅에 충돌한 직후에 바로 문을 열 수만 있다면 누구도 그를 막기 전에 탈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꽉 움켜쥐었다. 비행기가 착륙하고 신호가 잡히면 그가 쥐고 있는 메시지가 전송될 터였다. 밖에서는 누군가가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15분 후,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으면서 비행기가 약간 흔들렸습니다. 승객들이 아직 안도의 한숨을 쉴 시간도 없었는데 갑자기 일련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딸깍 하는 소리. 그 남자는 안전벨트를 잡아당기며 벌떡 일어났고 더 이상 침착한 모습을 유지하지 못했다. 그는 가장 가까운 출구를 향해 달려갔다. 멈추다. 나리는 소리를 지르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는 문으로 달려가 자물쇠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는데 잠깐만요. 그러자 갑자기 뒤에서 한 인물이 그의 뒤로 달려들었다. 지연은 선생님의 반사신경으로 재빨리 행동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그를 통로로 밀어냈다. 그 남자는 비틀거렸지만 재빨리 일어났다. 승객들은 당황하기 시작했고 어떤 승객들은 비명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나리는 달려들어 그를 붙잡으려고 했지만 그는 너무 강했다. 그는 손을 흔들어 나리와 지연을 밀었다. 그는 거의 문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외침이 울렸습니다. 경찰! 움직이지 마. 눈 깜짝할 새에 경찰들이 달려들어 남자가 문에 도달하기 전에 그를 제압했습니다. 그는 몸부림치며 비명을 질렀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는 바닥에 고정된 채 팔을 등 뒤로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재빨리 그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대상은 체포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비행기는 활주로에 완전히 멈췄습니다. 나리는 여전히 당황한 채로 하은을 찾아 돌아섰다. 소녀는 여전히 떨고 있었지만 경찰이 남자를 제압한 것을 보고 하은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리는 달려가서 어린 소녀를 껴안았다. 안전해요. 그 소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딸꾹질을 했습니다. 주변 승객들은 아직도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찰을 바라보았고 다른 사람들은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고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나리, 하은에게는 모든 것이 꿈속에 빠져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 남자는 비행기에서 내려 경찰차에 바로 태워졌습니다. 나리는 여전히 긴장한 채로 그를 바라보았다. 경찰관이 다가와 그녀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그녀는 돌아올 기회를 결코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리는 하은의 손을 꽉 쥐며 이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분명히 느꼈다. 하지만 적어도 그 어린 소녀는 나쁜 놈들의 손에서 벗어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그 남자를 비행기에서 내리자 탄손루트 공항 전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순찰차에 번쩍이는 불빛, 요란하게 울리는 라디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목격한 승객들의 호기심과 당혹감. 나리는 하은이를 꼭 껴안은 채 비행기에서 내렸다. 그녀는 아직도 떨고 있었지만 적어도 지금은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젊은 경찰관 한 명이 다가와서 하은이의 어깨에 살며시 손을 얹었다. 당신은 응우엔 하은이 맞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안전합니다. 하은은 대답하지 않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은 진술을 받기 위해 그들을 공항 내의 개인실로 데려갔습니다.
한고의 장교가 들어왔는데 그의 표정은 엄숙했지만 걱정이 가득했다. 그는 의자를 끌어다 놓고 하은의 맞은편에 앉았고 손에는 수첩이 펼쳐져 있었다. 하은, 나는 서진 중령입니다. 당신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말해줄 수 있나요? 하은이는 두려움으로 가득 찬 눈으로 무릎 위에 손을 얹었다. 나리는 그것을 보고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아요. 내가 여기 있어요. 기억나는 게 있으면 말해주세요. 소녀는 입술을 깨물고 심호흡을 했다. 나 속았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너무 부드러워서 들으려면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한 지인이 420에서 일자리를 소개해주면서 급여가 매우 높다고 했어요. 저는 그들을 믿었어요. 그들은 제 항공편을 예약해 주었고, 제가 도착하면 누군가가 저를 데리러 올 거라고 했어요. 그 소녀는 계속 말하면서 몸을 떨었다. 하지만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내 모든 서류와 휴대전화를 가져갔어요. 그들이 말한 대로 하지 않으면 절대 돌아올 수 없을 거라고 말했어요. 서진 중령은 고개를 끄덕이고 진지하게 메모를 시작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 들었어. 그들이 공범이 있다는 걸 알았어. 하은은 오랫동안 말없이 있더니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전화로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다른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서진 중위는 다른 경찰관과 잠깐 대화를 나누었다. 비행기 명단을 확인하고 공항에서 누군가와 접촉했는지 확인해. 공범이 있다면 우리가 그를 잡아야 해. 경찰은 그를 개인실로 안내했다. 그는 이전처럼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침착해 보이려고 노력했다. 증거도 없이 나를 체포하다니요.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은 다소 걱정스러워 보였다. 맞은편에 앉은 경찰관이 녹음기를 켜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인신매매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기소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자세한 진술을 했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완화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 남자는 눈썹을 치켜 올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경찰관은 이렇게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혼자 저지른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의 배우가 누구인지 말해보세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바로 그때 또 다른 경찰관이 파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해당 인물의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그는 문제가 있어. 플랜 B가 필요해라는 보내지 않은 문자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비행기가 이륙하기 직전에 전화한 알 수 없는 번호가 통화 기록에 있었습니다. 서진 중령은 즉시 파일을 받았다. 그는 그 남자에게로 돌아섰다. 당신은 말할 수 없지만 우리는 알아낼 것입니다. 당신도 협조하는 게 좋을 거야. 그 남자는 상황이 불리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주먹을 꽉 쥐었다. 하은이는 진술을 마친 뒤 경찰에 의해 비공개 대기실로 연행됐다. 거기에는 한 쌍의 커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리고 달려가 하은이를 꼭 껴안았다. 맙소사, 내 딸아, 당신의 부모님이 얼마나 필사적으로 당신을 찾았는지 아시나요? 하은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해. 미안해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는데. 하은이의 아버지는 걱정스럽지만 단호한 표정을 지으며 다가와 딸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다. 돌아와서 다행이다. 나머지는 부모님께 맡겨두세요.
그 광경을 본 나리는 목이 메어오는 것을 느꼈다. 그 옆에 서 있던 지연도 다정하게 눈물을 닦았다. 마침내 어린 소녀는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나리와 지연은 경찰이 하은이와 그녀의 가족을 차에 태우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떠나기 전 하은이는 돌아보며 감정으로 눈이 반짝였다. 나리, 지연, 고맙다. 나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건강하세요. 자기야. 지연 역시 손을 흔들며 무엇이 필요하면 연락주세요라고 말했다. 차는 굴러가며 하은을 공항으로부터, 그녀 인생의 악몽으로부터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나리와 지연, 그리고 이 사건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 나쁜 놈은 잡혔지만 그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조직은 어떨까? 이런 함정에 빠진 소녀가 몇 명이나 있을까? 그리고 비슷한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들은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하은이를 구한 지 이틀 후에도 나리는 비행기 객실에서 떨며 도움을 요청하는 소녀의 모습을 아직도 잊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주저했습니다. 이 사건은 행복한 결과로 끝났습니다. 하은이는 가족과 재회했고 납치범은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끝일까요? 아니면 빙산의 일각일 뿐일까요? 이런 질문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서진 중령은 서류더미 앞에 앉았다. 하은이 납치 사건은 훨씬 더 큰 퍼즐의 작은 조각일 뿐입니다. 그의 책상 위에 전화가 울렸다. 듣습니다. 전화 반대편에서 장교의 목소리가 들렸다. 중령, 해당 인물의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연락처 목록에는 자주 연락하는 전화번호가 최소 3개 이상 있는데 모두 등록되지 않은 번호입니다. 광은 숙고했다. 계속 따라가세요. 다른 지역에서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징후가 있나요? 예, 우리는 교외에 있는 작은 모텔과 관련된 몇 가지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아마도 다른 희생자들을 그곳에 가두었을 거예요.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프로젝트를 시작하세요.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새겨서는 안 됩니다. 하은이는 가족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한다. 어린 소녀는 큰 소리에 놀랐고 가끔은 자신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에 대한 악몽을 꾸기도 했습니다. 하은이의 엄마는 그녀 옆에 앉아 딸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가 여기 있단다. 하은이는 엄마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나 같은 사람들이 아직도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들도 나처럼 속았지만 아무도 그들을 구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가볍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경찰이 그들을 모두 찾을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하은이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어린 소녀는 엄마를 돌아보며 결의에 찬 눈으로 말했다. 엄마, 저는 침묵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나리는 다시 일터로 돌아갔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것을 느꼈다. 그녀는 낯선 어른과 함께 여행하는 젊은 승객을 볼 때마다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하은이가 숨어서 도움을 요청했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그것은 그녀의 인생을 바꾼 작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런 일들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끝나자마자 그녀는 지원 선장님을 만나러 갔다. 황 선생님, 물어볼 게 있어요. 그는 그녀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무슨 일이야? 나리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다.
저는 비행기에서 인신매매 사례를 식별하고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승무원 교육 프로그램을 조직하고 싶습니다. 지원은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회사에 제안할 것입니다. 나리는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녀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과 항공업계 대표자 사이에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서진 중령이 방 안으로 들어와서 테이블 위에 파일을 올려놓았다. 우리는 여러 주와 연결된 주요 인신매매 조직을 파악했습니다. 항공사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또한 희생자의 징후를 인식하는 방법에 대한 승무원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서진 중령은 방 안을 둘러보며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과 결의가 가득했다. 하은이의 경우는 문제의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에요. 우리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소녀들이 함정에 빠지게 될 거예요. 한 남자가 어둠 속에 앉아서 휴대전화 화면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방금 부하 중 한 명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우리 남자가 잡혔어요. 그 계획은 밝혀졌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손가락을 테이블에 두드렸으며 눈시울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이 내 길을 가로막으려 한다면? 그는 속삭였다. 나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줄 것이다. 하은이, 구출작전 이후 3주가 지나 분위기가 진정된 듯했다. 언론은 보도를 중단했고 사람들의 삶은 다시 정상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관련자들은 이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은이는 학교에 복귀하지만 나리와 지영과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는다. 그 소녀는 자신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심리학자를 만나며 긴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려 깨어났습니다. 그 의문은 여전히 하은이를 괴롭혔다. 나와 같은 상황에 처한 소녀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그들도 구원해줄 사람이 있을까? 서진 중령은 큰 지도 앞에 서서 의심스러운 지점을 표시했습니다. 그의 조사팀은 비행기에서 잡힌 밀수범의 휴대전화를 추적했습니다. 그들은 통화 데이터를 분석하여 메시지가 자주 전송되는 교외 지역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들어와서 보고했습니다. 중령, 정찰대는 지난 3일간 이곳을 감시해왔습니다. 우리는 이상한 청년들이 많이 드나드는 것을 보았지만 아직 피해자의 구체적인 흔적은 없었습니다. 꽝은 생각에 잠겼다. 그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는 하은의 파일을 보며 잠시 생각한 뒤 부하 직원에게로 돌아섰다. 하은이와 그녀의 가족을 경찰서로 초대해 주세요. 그녀와 얘기해야 해요. 경찰로부터 초대장을 받았을 때 하은은 약간 걱정이 되었다. 엄마, 제가 뭐 해야 하나요? 그녀의 어머니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경찰은 더 많은 정보를 듣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괜찮다면 내가 갈게요. 하은은 심호흡을 했다. 네, 도와주고 싶어요. 그녀는 더 이상 3주 전에 약했던 하은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뭔가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은이는 서진 중령 맞은편에 앉았고 그녀 옆에는 부모님이 앉아 계셨다. 광은 노트를 펼쳤는데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진지했다. 이게 당신에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우리에게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들이 당신을 어디에 가두었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기억할 수 있나요? 하은이는 눈살을 찌푸리며 그 끔찍했던 날들을 떠올리려 애썼다.
제가 호텔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서양식 악센트를 가진 남자가 어떤 장소를 언급했는데 쌀 창고인 듯했습니다. 광은 즉시 기록했다. 다른 건 기억나지. 하은은 눈을 감고 그것을 그려보려고 노력했다. 기차 기적 소리가 났지만 아주 가까운 곳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1-2km 떨어진 곳일 겁니다. 광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잘했어요. 그는 즉시 부하들에게로 돌아섰다. 철도선로 반경 2km 내의 모든 쌀 창고를 점검하라. 경찰은 즉시 떠났다. 꽝은 하은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득 담았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구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은은 살짝 미소 지으며 처음으로 자신이 정말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기분을 느꼈다. 정찰대는 쌀 수출을 전문으로 하는 지역 근처 교회에서 오래된 창고를 발견했습니다.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몇 가지 특이한 표지판이 있습니다. 밤에 트럭이 오고 가고 명확한 표지판이 없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좀 더 오랫동안 감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리와 지연은 퇴근 후에 만났다. 경찰은 뭐라고 했어? 지연이 물었어요. 나리는 고개를 저었다. 그들은 아직도 지켜보고 있어요. 하지만 만약 그것이 실제로 구금시설이라면 우리는 곧 대규모 단속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눈에는 결의가 가득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두운 방 안에 어린 소녀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떨리는 목소리로 자매님, 우리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나이든 여성은 어린 소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속삭였다. 모르겠지만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해요. 밖에서 한 남자가 들어와서 방 안을 차가운 시선으로 훑어보았다. 상품은 이틀 안에 없어질 거예요. 방 안의 사람들은 조용했다. 하지만 그들은 경찰이 바로 밖에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일이 더 이상 계속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오래된 창고 밖은 새까만 어둠뿐이었다. 검은색 옷을 입은 정찰병들이 매복하여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작은 트럭이 드나들지만 감히 움직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서진 중령은 멀리 서서 쌍안경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지난 며칠 동안 수사팀은 이곳이 피해자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기 전에 억류되었던 장소 중 하나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불과 이틀 만에 안에 있던 사람들이 대피할 것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광은 쌍안경을 내리고 특수부대 대장 쪽으로 돌아섰다. 우리는 오늘 밤 행동할 것입니다. 방의 어두운 구석에서 갇힌 소녀들은 서로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17세 정도의 어린 소녀가 뺨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구하러 올까요? 가장 오랫동안 거기에 있었던 듯한 나이든 여성이 슬픈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르겠지만 희망을 포기하지 마세요.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와서 방 안을 탐색하는 듯한 시선을 던졌습니다. 자러 가세요. 내일은 일찍 일어나야 해요. 그는 문을 잠갔다. 금속 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다. 아무도 숨을 크게 쉬려고 하지 않았다. 하지만 밖에서는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특수부대는 네 방향에서 접근했다.
경찰 집단은 조용히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그들은 지형을 주의 깊게 연구했습니다. 정문 3개, 큰 창문 2개, 뒷문 1개가 있습니다. 서진 중령은 무전으로 명령했다. 팀 1은 정문을 통제하고, 팀 2는 뒷문을 막고, 팀 3은 지붕에서 급습할 준비를 합니다. 신호가 주어지면 모든 행동이 동시에 실행됩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단 하나의 작은 실수만으로도 경찰이 개입하기 전에 안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자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안에서 리더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서 익숙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 없음.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다. 이번에는 다른 때와 다릅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는 후배들에게로 돌아섰다. 지금 떠날 준비를 하세요. 밖에서 서진 중령은 시계를 보았다. 이제 때가 됐습니다. 그는 공격팀에게 신호를 보냈다. 하나, 둘, 셋. 돌격. 창고 문이 부서져 열렸습니다. 비명 소리가 울려 퍼졌다. 경찰이 무기를 들고 사방에서 달려들었다. 화재 출구 방향에서 작은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이 팀이 방금 스턴 수류탄을 작동시켰습니다. 범죄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기도 전에 제압당했습니다. 하지만 리더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녀 중 한 명에게 달려들어 그녀를 붙잡고 그녀의 목에 칼을 겨누었습니다. 물러나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특수부대는 얼어붙었다. 서진 중령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탈출할 수 없습니다. 무기를 내려놓으세요. 그는 싱긋이 웃었다. 감옥에 가는 것보다는 죽는 게 낫습니다. 상황은 몇 초 동안 긴박하게 교착 상태에 빠졌다. 그런데 바로 그때 위쪽에서 어두운 그림자가 내려왔습니다. 팝! 범인은 손에 큰 상처를 입었다. 칼이 땅에 떨어졌다. 특수경찰관이 그 기회를 틈타 그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우두머리가 잡혔습니다. 1시간 후, 구금된 소녀들은 경찰에 의해 끌려나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울었고, 어떤 사람들은 지쳐서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모두 안전했습니다. 서진 중령은 눈앞의 광경을 바라보며 안도감을 느꼈다. 경찰이 앞으로 나와 보고했다. 선생님, 피해자는 모두 12명입니다. 우리는 인신매매 조직 전체를 체포했습니다. 꽝은 고개를 끄덕이고 멀리 바라보았다.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구조 소식은 모든 매체에 보도되었습니다. 경찰, 대규모 인신매매 조직 해체, 피해자 12명 구출 날이는 휴대폰 화면에서 뉴스를 보았다. 갑자기 내 마음은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은이도 집에서 뉴스를 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결국에는 어린 소녀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리와 지연은 소식이 퍼진 후 다시 만난다. 지연은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우리는 해냈어요. 나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창고 구조 작전이 있은 지 3주가 지나서야 상황이 진정된 듯했습니다. 하지만 관련자들에게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나리는 공항 대기실에 앉아 맑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방금 구조 비행을 마치고 서진 중령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인신매매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는다. 다른 피해자가 있을까? 바로 그때 그녀의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서진 중령이 전화했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들었다. 네, 듣고 있어요. 형님,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우리는 방금 피해자 중 한 명으로부터 진술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아직 납치된 사람들을 전부 찾지 못했을 거예요. 나리는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뜻이에요? 서진 중령은 한숨을 쉬었다. 구출된 소녀 중 한 명은 창고로 옮겨지기 전에 다른 곳에 갇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개인 빌라. 피해자가 더 멀리 옮겨가기 전에 중간 지점인 듯합니다. 나리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럼 다른 사람들도 있나요? 서진 중령은 지도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색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그 빌라는 도시 외곽 근처에 위치해 있는 듯했습니다. 부산은 푸른 자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젊은 경찰관이 파일을 넘겼다. 중령님, 이 지역에는 버려진 빌라가 30채 이상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사용한 흔적이 보이는 것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광은 고개를 끄덕였다. 목록을 좁히세요. 우리는 누구도 남겨둘 수 없습니다. 하은이는 노트북 화면 앞에 앉아 조용히 타이핑을 하고 있었다. 결국 어린 소녀는 더 이상 침묵을 지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소셜미디어에 게시물을 올려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동정을 구하지 않아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인신매매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구출되었습니다. 누군가 비슷한 징후가 있다고 의심된다면 무시하지 마세요. 목소리를 내세요. 다른 사람이 제가 겪은 일을 겪지 않도록 하세요. 그녀는 게시 버튼을 눌렀다. 아무도 그녀의 게시물이 소셜 네트워크에서 널리 퍼질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수백 주, 그리고 수천 주, 그러자 특별한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체포된 사람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조사가 계속됩니다. 나리는 하은에게서 메시지를 받는다. 불은 너와 같아. 그녀는 매우 의심스러운 곳에 보관되어 있어. 그녀는 즉시 다시 전화했다. 정말이에요. 하은이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누군가가 문자를 보냈어요. 그녀는 또한 속아서 일을 하게 된 다른 여자아이가 있지만 그 후 연락이 끊겼다고 말했습니다. 문자 보낸 사람은 또한 도시 근처 숲에 위치한 빌라에 대해 언급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리는 척추에 오한이 드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곧바로 서진 중령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진, 또 다른 단서가 있어. 서진 중령은 전화기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지도에 시선을 고정했다. 이 정보는 그들이 찾고 있는 정보와 일치합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특수부대를 동원하라. 우리는 오늘 밤에 빌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2시 30분 2차 레이드. 이번에 경찰은 실수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 그룹으로 나뉘어 세 방향에서 빌라에 접근했습니다. 밖에서 보면 이 빌라는 오랫동안 버려진 곳처럼 보인다. 하지만 경찰팀이 가까이 다가가자 2층 방에서 깜빡이는 불빛이 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안에 누군가 있어요.
서진 중령은 행동을 준비하라 고 명령했다. 저택 안의 작은 방에는 한 소녀가 묶여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려고 했지만 입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얼마나 오랫동안 거기에 있었는지 몰랐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누구도 그녀를 구해주지 않는다면 그녀는 결코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밖에서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저항을 시도하면서 잠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경찰이 대비했습니다. 인신매매범이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다른 2명은 뒷문으로 도망가려고 했지만 경찰의 매복 공격을 받았습니다. 서진 중령은 2층으로 달려가 잠긴 문을 발로 차서 열었다. 안에서 묶인 소녀가 떨리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안전합니다. 그는 밧줄을 풀며 말했다. 눈물이 소녀의 뺨을 따라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마침내 그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2번째 구조 소식은 다시 한번 여론을 충격에 빠뜨렸다. 호치민시 경찰은 대규모 인신매매 조직을 계속해서 해체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구출했습니다. 하은은 화면에 나온 기사를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나리는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당신이 해냈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그 소녀는 구원받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하은이는 휴대전화를 꽉 쥐고 미소를 지었다. 이번에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구출 3일 후 경찰 본부에서는 긴장된 분위기가 계속되었다. 2개의 중요한 장소를 파괴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진 중령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리는 회의실에서 여러 고위 임원들과 함께 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2 무리의 희생자를 구출했지만 이 무리가 그보다 더 큰 것 같습니다. 서진 중령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다른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급습한 2 장소는 단순히 환승역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우두머리의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나리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럼 우리는 다음에 뭘 해야 할까요? 서진 중령은 그녀를 바라보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우리에겐 더 큰 계획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은이 이상한 메시지를 받았다. 하은이는 집에서 침대에 앉아 게시물을 올린 뒤 온세 메시지를 귀에 깊게 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고맙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은이의 척추를 오싹하게 만든 특별한 메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 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나가고 싶습니다. 제가 당신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하은은 바로 스크린샷을 찍어 나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나리는 독서를 마치고 서둘러 서진 중령을 불렀다. 서진 형님, 우리는 성명을 발표하고 싶어하는 내부자를 갖고 있습니다. 위험한 만남. 야구 모자를 쓴 남자가 가게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보았다. 중령 서진과 나리가 들어오자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 오래 있을 수 없어. 그는 속삭였다. 너희 둘을 만났다는 걸 그들이 안다면 난 확실히 죽었을 거야. 서진 중령은 의자를 끌어다 앉으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아는 것을 말해보세요. 그 남자는 침을 삼키고 말하기 시작했다. 저는 그들의 운전사였어요. 제 직업은 소녀들을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데려다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구금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지만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그들은 방금 파괴된 두 곳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곳이 더 있습니다. 더 넓은 곳. 나리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어디? 그 남자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천천히 말했다. 산속의 리조트요. 표면적으로는 호화로운 리조트지만 안에는 소녀들을 해외로 보내기 전에 보관하는 비밀 장소가 있다. 서진 중령은 이를 악물었다. 이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남자는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 사진은 제가 몰래 찍은 거예요. 이것이 전부입니다. 나리와 서진은 시선을 아래로 향했다. 그것은 숲 한가운데에 위치한 큰 건물이었고 높은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서진 중령은 즉시 일어서서 말했다.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나리의 위험한 임무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서진 중령은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게 우리의 다음 목표입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곳은 단순한 휴양지가 아니다. 피해자들이 해외로 송환되기 전 수용하는 시설이에요. 하지만 이곳이 합법적인 휴양지라면 어떻게 급습할 수 있겠습니까? 한 경찰이 물었다. 광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할게요. 누군가가 안으로 들어가야 해요. 그는 나리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눈을 깜빡였다. 그 말은 나 말이야. 광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승무원이군요. 관광객으로 그곳에 들어가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내부에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요. 나리는 심호흡을 했다. 이것은 위험한 임무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은이와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속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럴게요. 나리는 단순한 드레스를 입고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평범한 관광객인 척하고 있다. 그녀는 리조트에 들어서자마자 그 장소의 이상함을 느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호화스러워 보인다. 하지만 뭔가 잘못됐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구석에 서서 마치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는 듯했다. 나리는 침착하게 휴대폰을 꺼내 서진 중령에게 비밀 메시지를 보냈다. 내가 안에 있어. 뭔가 잘못됐어. 괜찮으세요? 그녀는 자신이 위험한 곳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발각되기 전에 진실을 알아낼 수 있을까? 나리는 리조트의 큰 문으로 가방을 끌고 들어가며 침착하라고 자신에게 말했다. 그녀는 지금까지 많은 중요한 승객을 항공편에서 모셨지만 이번에는 그저 단순한 승무원이 아닙니다. 그녀는 인신매매범의 잠입자입니다. 접수원은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했지만 나리는 여전히 멀리서 지켜보는 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리조트 곳곳에 흩어져 있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은 일반적인 경비원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등록부에 서명한 뒤 접수원을 따라 자신의 객실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녀는 재빨리 휴대전화를 꺼내 서진 중령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내가 안에 있어.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많아. 더 깊이 들어가 볼게.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진짜 조사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23시간, 침투나리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리조트 안을 돌아다니는 척하며 방을 나갔다. 그녀는 단순한 스포츠 복장을 하고 있었고 마치 저녁 나들이를 나온 관광객처럼 보였다. 그녀는 리조트 뒤편으로 이어지는 작은 길을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불빛도 없고 지나가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
조심스럽게 그쪽으로 걸어가던 중 그녀 뒤에 있는 창고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속삭이는 목소리들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참고 모서리에 몸을 기대고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남자의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선적은 내일 아침 4시에 출발합니다. 인원이 충분한가요? 또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그만해. 하지만 여전히 반항적인 소녀가 한 명 있었어. 내가 그녀를 징계했고 지금은 나아졌어. 나리는 척추에 오한이 드는 것을 느꼈다. 여기에는 피해자들이 갇혀 있어요. 그녀는 곧바로 휴대전화를 꺼내 서진 중령에게 문자를 보냈다. 구금 중인 피해자 확인. 오전 4시에 데려갈 거야. 지금 당장 조치가 필요해. 그런데 바로 그때 거친 손이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키 큰 경호원이 그녀의 팔을 잡아 숨어있던 곳에서 끌어냈다. 당신은 누구야? 왜 여기를 돌아다니니? 나리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그냥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가 제한 구역이라는 걸 몰랐어요. 경호원은 그녀를 쳐다보았고 그의 눈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그는 중얼거렸다. 나리는 그가 자신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내버려두면 모든 일이 즉시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그녀는 번개처럼 재빠르게 그의 발을 밟았다. 그는 고통에 움츠러들었다. 그녀는 그 순간을 이용해 돌아서 도망쳤다. 그러나 몇 미터를 달려간 후 그녀는 뒤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그녀를 체포하세요. 두 남자가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그녀는 최대한 빨리 달리려고 노력했지만 리조트에는 좁은 통로가 너무 많아 구석에서 막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3명의 남자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의 눈은 위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탈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행동하기 전에 컵. 밝은 헤드라이트가 그들을 향해 똑바로 비춰지고 있었다. 삑 하는 소리. 삑 하는 소리. 삑 하는 소리. 경찰 사이렌이 울렸다. 경찰. 무기를 내려놓으세요. 서진 중령이 특무부대를 그 지역으로 인솔했다. 당황한 인신매 매업자들은 도망치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경찰이 리조트 전체를 포위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맞서 싸우려고 했지만 모두 즉시 제압당했습니다. 이때쯤 또 다른 경찰팀이 뒤에 있는 창고로 들어갔다. 문이 열리자 안에는 열악한 환경 속에 갇혀있던 7, 8명의 소녀들이 드러났다. 경찰이 구조에 나설 때 큰 비명 소리가 들렸다. 안전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떨고 있는 소녀가 경찰관의 손을 잡았고 그녀의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경찰은 인신매매 조직의 우두머리를 포함하여 관련자들을 전원 체포했습니다. 이 소식은 즉시 언론에 퍼졌습니다. 부산시경찰이 올해 가장 큰 인신매매 조직을 해체하고 피해자 8명을 더 구출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나리는 경찰차 안에 앉아 방금 일어난 일에 여전히 충격을 받은 채로 있었다. 그녀는 위험 한가운데에 있었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이 잘 끝났습니다. 서진 중령은 그녀를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잘했어요. 나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미소 지었다. 하은이는 인신매매 조직 단속 소식을 접하고 감정이 북받쳤다. 그녀는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자신이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나리와 지연은 꽃다발을 들고 그녀를 찾아왔다. 나리는 미소 지었다.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어요. 하은이는 그들의 손을 꽉 쥐었다. 아니, 이게 끝이 아니야. 이건 시작일 뿐이야.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녀들을 구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나리는 결의에 가득 찬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럼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리와 하은, 그리고 용감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슴 아프지만 희망적인 진실을 보여준다. 악의 어둠 속에도 언제나 연민과 용기, 정의의 빛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관찰과 용기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나리가 구조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했고, 지연이 자신의 직감을 따르지 못했고, 서진 중령이 끝까지 조사를 고집하지 않았다면 하은은 결코 구출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작은 행동 하나, 눈빛 하나, 신호 하나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단순한 구조의 이야기가 아니라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하은이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그녀는 강한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항상 절제, 친절, 그리고 경계심을 염두에 두기를 바랍니다.